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 중인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회사는 치재, 그러니까 치과 재료를 연구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예요. 올해 저희 회사는 매출 1,000억을 찍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연회장을 빌려 파티를 했어요. 파티를 할 만큼 매출 1,000억이라는 것은 저희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였어요. 더군다나 작년에 큰 고비가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두 회사의 사장님이었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치제회사고요. 다른 하나는 이불회사였어요. 아버지는 이불회사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불회사는 불미스러운 일로 폐업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폐업만 한 게 아니라 빚도 떠안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집안은 크게 흔들렸어요. 치제회사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매출이 감소했죠. 게다가 저는 남편에게 이혼까지 당했는데요. 남편이 제가 빈털터리 신세가 되자 이혼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억하심정으로 일에 매진했어요. 그렇게 달성한 1,000억 매출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고 행복했죠. 그러니 우습게도 전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축하 파티에 전 남편을 초대했어요. 그 파티에 남편이 왔는지, 왔다면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그 파티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저는 중소기업 사장의 딸로 태어나 크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넉넉하게 자랐어요. 단 한 번도 먹고 싶은 걸 참은 적이 없고요. 하고 싶은 걸 못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건 무조건 배웠죠. 그런 좋은 환경에 저는 머리도 똑똑했어요. 명문 중학교에 가서도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주눅 들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게다가 제 취미는 악기를 배우는 것이었고 특기는 논술과 토론 발표였죠. 어디 한 구석 빠지는 것 없는 학생이자 딸이었어요.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밴드가 하고 싶어서 밴드부에 들어가 공부는 안 하고 악기만 뚱땅거려서 서울대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인서울은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아버지의 권유와 제 선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도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유학에서 돌아온 직후엔 쉬지 않고 아버지의 이불회사 재무팀에서 일을 했어요. 대리부터 시작했어요. 이건 아버지의 철학 때문인데요. 아버지는 제가 밑에서 경영 실무에 대한 공부를 하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리로 시작해 일을 했어요. 근무를 하던 초반에는 조금 불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다들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게 함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하고 부하인데도 자꾸 존댓말을 하는 불편한 상황이 이어졌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사장 딸인데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싫었어요. 처음에 회사에 입사하면 기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메인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작고 하찮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해나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영학을 배우며 사업이라는 것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수년간 직접 경영을 하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로서 경영학의 후배로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로써 저도 저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죠. 제 운명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은 것일지라도 말이에요. 그럼 잠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이불회사를 차리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저희 아버지와 이불과의 인연은 참 오래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친할머니가 이불가게 아들에게 시집을 왔거든요. 친할머니는 시집을 와서 이불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불가게를 완전히 물려받았죠. 그러니 아버지와 이불과의 인연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는 이불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소품이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리고 이불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불이 참 굽고 좋은데 내가 저기 살아서 버스를 타야 해서 살 수가 없네. 그 순간 아버지는 할머니 가게에서 이불을 사면 이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불을 사거나 더 사는 손님들이 많아졌죠. 그게 아버지와 이불의 상업적 관계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할머니의 이불 가게를 팔고 막노동을 해 돈을 모아서 이불 공장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10평짜리 사무실을 계약해 처음에는 동네에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 판다는 슬로건으로 장사를 했죠.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고작 29이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종종 이불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마다 저는 무섭지 않았냐고 물어요. 무섭지만 인생은 늘 도전이야. 머무르기만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어쩌면 아버지의 좌우명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불 사업은 전국적으로 택배를 가능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했어요. 그렇게 전국에 16개 지점, 5개의 사무실이 만들어졌고 일본이나 중국 등에 수출을 하게 됐어요. 그때 평균 매출이 50억이었어요. 그러다 수십 년이 흘러 아버지가 첫 임플란트를 하러 치과에 갔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아버지는 이 사업은 된다고 또 한 번 더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소문을 해 망해가는 치즈 조제업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52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불 사업과는 또 다르게 치즈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치즈 사업을 한 지 약 1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제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유통까지 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치즈 사업에서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 판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화학과를 졸업해 연구원으로 일하는 남동생에게 연구실장 자리를 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회사가 되었죠. 저는 남동생이 연구실장으로 회사에 들어올 때 이불 회사 재무팀의 부장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 판다 이 슬로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저희 아버지의 사업 철학은 직접 눈으로 본 것들만 믿는다는 거예요. 사장인 자기에게 믿음직스러운 것들만 판다는 거죠. 저는 그 철학을 실행하는 아버지가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웬만해선 아버지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에요. 물론 사업적으로 말이에요. 개인적인 일은 제 뜻으로 해결해요. 명문 중학교에 간 것도 외국어 고등학교에 간 것도 유학을 간 것도 모두 다 제가 원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요. 저는 30의 나이에 결혼을 해요. 상대는 10년 전에 대학교에서 처음 만난 같은 과 선배예요. 그럼 연애를 10년 동안 했냐고요? 아니요. 처음부터 저희 두 사람은 연애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연애는 1년만 했고요. 제가 인서울 대학에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소문이 난 건지 OT 때부터 다들 제가 뭐 중소기업의 사장 딸이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기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불쾌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오직 저라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서 저라는 사람을 알고 싶어서 다가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저에게 뭘 뜯어내려고 접근한 뒤에 똑부러진 제가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자 욕하고 가거나 저를 나쁜 년으로 만들었어요. 너는 돈도 많으면서 어쩜 지갑이 그렇게 무겁니? 사장 딸이면 언제 한 번은 네가 그냥 계산해도 되잖아. 돈도 많으면서. 나 돈 없어. 다 아버지 돈이지. 내 돈 아니야. 그런 애가 학교에 외제차를 끌고 다니니? 그 차 너희 아빠가 사준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사는 오피스텔도 거기도 너희 아빠가 월세 내주는 거 아니야? 네 옷이랑 구두 가방은 다 그 지갑에서 나오는 거 아니니? 아니, 애초에 용돈 받잖아. 그 용돈도 너희 아빠가 주는 거고. 그래, 자존심 세우는 거야 뭐야. 아니, 우리가 너 수준 맞춰준다고 비싼 데 다니면 네가 한 번은, 아니 2번은 내야지. 생일 선물도 가습기가 뭐니 가습기가. 뭐? 내가 언제 이런 데 오자고 했어. 다 너희가 먼저 가자고 했잖아.
그리고 나는 너 자취방 너무 건조하다고 해서 필요한 줄 알았지. 아, 그럼 내가 지갑이 필요하다고 할 걸 그랬다. 그럼 지갑 선물 해줬을 텐데. 됐고, 나 계속 이런 식으로 굴 거면 앞으로 우리랑 놀지 마. 너 소문 안 좋은 거 알지? 그런데도 너랑 놀아준 건데 역시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거 아니라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의 대학생활은 너무 힘들었어요. 중간에 자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유학을 떠난 것도 제대로 된 대학생활을 해보고 싶어서였어요. 저는 졸업을 한 그 해에 곧장 미국으로 향했죠. 미국으로 가니 자유로웠어요. 누구도 제가 중소기업 사장의 딸이라는 걸 알지 못했고 저희 아버지 회사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제가 미국에 있는 중소기업을 전부 알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자유롭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대학교 내에 있는 공원에서 돗자리도 없이 누워서 책도 읽고 씻지도 않고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에게 꼰지르는 사람이 없다는 게 참 통쾌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긴 유학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메일 때문이었어요. 자유롭고 통쾌한 유학 생활이었지만 타국에 있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얼굴만 알던 선배가 졸업식 때 마지막으로 봤던 선배가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잘 지냈냐는 투박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종종 연락하자는 말을 했죠. 의외의 인물이어서 처음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땐 답장을 했어요. 그리고 선배는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쯤에 꼭 이메일을 보냈어요. 무려 4년 동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선배의 이메일로 따뜻하게 아침을 열었어요. 그동안 저는 선배에 대해 참 많은 걸 알았어요. 취미가 뭔지, 특기가 뭔지, 학교를 다닐 때 어떤 공부가 제일 재미있었고 어떤 공부는 조금 어려웠는지,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형제관계는 누나가 있고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세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배의 얼굴을 알지만 면전에 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저도 제 생각이나 고민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어쩌면 숙소로 돌아오면 외로워지는 유학 시절의 창구 같은 거였죠. 우물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4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는데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도 선배였어요. 이렇게 보니 어색하네요. 그러게. 그런데 얼굴은 하나도 안 변했다. 더 예뻐진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그런데 왜 온 거예요, 정말? 온다고 했잖아. 제일 먼저 귀국 축하해주고 싶었어. 너의 귀국을 제일 오래 기다린 사람이니까. 물론 부모님 다음으로. 고마워요. 고마운데 뜻밖이네요. 우리 별로 친하지 않았잖아요. 네가 거리를 뒀지. 네가 곁에 사람을 안 뒀잖아. 그러니 차마 다가가지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이메일에서 말했듯이 나도 그렇게 보일까봐 걱정스러웠어. 나는 너랑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물론 그것도 이메일로 말했지만 저 돈 없어요. 집불도 없어요. 아버지도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정말 저랑은 아무 상관없고 관련도 없어요. 알아. 내가 분명 이메일에서도 그런 건 상관없다고 한 것 같은데 막상 얼굴 보니까 거짓말 같아? 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면 둘 다 곤란하잖아요. 난 너랑 있는 시간이 쓸데없다고 생각 안 해. 쓸데없는 건 지금 네가 하는 말이야. 더 할 말 없으면 차로 가자. 알다시피 나는 국산차 타.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 식사를 했고 그런 관계로 지낸 지 1년 정도 흘렀을 때 선배 누나가 결혼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저희 이불 회사에서 사돈의 8촌까지 혼수를 했어요.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해 특수 제작하는 고급 이불도 한 채 했고요. 저는 인연이 되어 저희 회사 제품을 구매해 준 게 고마워서 선배에게 물어 선배 누나의 결혼식에 갔어요. 축의금을 내고 대충 인사를 드리는데 선배가 저를 부모님께 소개하니 부모님이 정말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는 거예요. 어머, 아가씨가 말로만 듣던 그 아가씨구나. 어쩜 지훈이 말처럼 곱고 예쁘네. 아, 감사합니다. 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쪼록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해요. 좀 예쁘게 봐줘. 별 볼 일 없는 애지만 심성 하나는 최고니까.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 여보, 이 아가씨가 지훈이가 말한 그 아가씨래. 아유, 그럽니까? 아가씨, 우리 지훈이 좀 잘 봐줘요. 얘가 가진 건 없어도 싹싹하고 예의 바르다니까. 저는 두 분이 하는 말이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선배는 무척 난감해 보였죠.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고 선배가 저를 데려다주는 틈을 타 물어봤어요. 아까 부모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이에요? 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뭔데요? 내가 네 이야기를 좀 했거든. 내가 요새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고. 아니, 하도 엄마랑 아빠가 중매보라고 하길래. 아, 그래서 방패로 쓴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난 진심이야. 네? 난 진심이라고. 선배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허송세월 산 것도 아니고 솔직히 알고 있었죠. 선배의 마음을요. 하지만 그게 검은 속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무시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4년 동안 오전 8시만 되면 이메일을 보내는 그 마음이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요. 저는 선배의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커플이 되었고 그동안 사업도 번창했어요. 사업이 각각 100억 매출을 달성했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어요. 나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아. 오빠랑 잘 만나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어?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지. 응? 난 지금으로 만족하는데. 사업하는 여자가 그렇게 쉽게 만족하면 어떡해? 더 진취적으로 굴어야지. 사업도 안 하는 사람이 잘도 하네. 어떻게 하면 되는데? 결혼하자.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저는 1년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만족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꾸준히 잘했고 그런 만큼 저희 가족에게도 잘했어요. 남편은 매번 저희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꽃다발을 사들고 갔어요. 저희 엄마가 꽃을 무지 좋아하시거든요. 꽃꽂이도 배워서 남편이 꽃을 사들고 가면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1살 터울 남동생, 5살 터울 여동생이 있는데 함께 자주 영화를 보러 갈 만큼 허물없이 지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아버지에게는 좋은 양주를 사다 드려요. 저희 아버지가 양주를 마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모으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술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해서 좋은 양주를 사와요. 그걸 저도 아버지도 참 기특해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진두지휘에서 가족여행을 간 적도 있어요. 사실 저희 가족에게 가족여행은 어렸을 때 일일 뿐이에요. 그것도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의 일이었죠. 제가 그 말을 남편에게 하자 남편은 곧장 강릉의 풀빌라를 예약했어요. 그리고 떠났죠. 운전도 남편이 했어요. 아버지는 그 일도 참 고마워했어요. 이런 행복이 있는 줄 잊고 살았구나. 황서방, 참 고마워.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행복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받아도 되나? 황서방, 그 회사 언제까지 다닐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사직서 내고 우리 회사로 들어와. 내가 큰 자리 하나 줄 테니까. 아유, 아버님 취하셨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가겠습니다. 그때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는 남편의 노력을 알아주셨고 가끔은 사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사에 자리를 줄 테니 지금 다니는 회사를 간두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사위를 사랑하는 마음도 빈 것이 아니었고 자리를 준다는 말도 빈말이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은 아버지의 그 말에 겸손하게 거절했어요. 하루는 제가 왜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가끔 자기한테 회사 나오라고 일자리 준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왜 거절하는 거야? 아, 너무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지만 냅다 받아버리는 것도 너무 가벼워 보이잖아. 아버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나도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물론 나도 자기 회사에 아버님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어 언젠가는. 저는 남편의 그런 겸손하고 깊은 마음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더더욱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해주는 만큼 저도 시댁에 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시댁에 가면 굳은 일도 하고 지루하지만 법조계의 이야기도 재밌게 듣고 그랬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판사로 퇴직하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변호사로 근무하셨고요. 시누이는 대기업 법무팀에 다니고 있어요. 남편을 제외하고 모두 법조계에 있죠. 시댁에서는 만날 때마다 법률 이야기를 해요.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그런 이야기가 재밌나 봐요. 그럴 때면 저와 남편은 이야기에 집중하려고 온갖 애를 써요. 어떨 때는 허벅지를 꼬집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법률 이야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법에 대해 공부할 수는 없었죠.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선물 공사를 했어요. 시아버지에게는 명품 시계를, 시어머니에게는 명품 가방을, 시누이에게는 명품 목걸이를 선물했죠. 별건 아니고 제 마음이에요. 어머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내가 변호사 일하면서도 이런 거엔 관심이 없어서. 그래도 비싸지? 앞으로 이런 거 사오지 않아도 돼. 나는 네가 우리 지훈이랑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에이 어머님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저희 둘이 좋아서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우리 아들이랑 살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사오지 않아도 돼. 그리고 굳이 우리 집 가지 않아도 되고 명절에만 보면 되지. 안 그러니? 물론 남편의 요구로 명절에만 시댁에 가는 것은 무산되었지만 저는 제 결혼 생활에 시댁 생활에 크게 불만이 없었어요. 만족하면서 지냈죠. 하지만 그게 태풍이 오기 전에 정막이었을까요? 제 생활에 큰 태풍이 불어요. 가끔 이불 회사에서 가렵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요. 저희 회사는 피부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환불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대대적으로 공장 검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공장 청결도 문제가 있고 진드기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확인 후 저희는 공장에 있던 모든 제품들을 폐기하고 공장 청소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공장장을 해고시켰죠. 그리고 솔직히 저희는 이번 문제를 은폐하려 했어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누군가 상황을 외부에 유출시켰어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불매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게다가 직원들이 파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조가 들고 일어났죠. 사유는 상무로 있는 저희 어머니의 갑질이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는 직원들에게 커피 심부름은 기본이고 친구들을 불러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사오라고 시키고 엉망으로 해놓은 테이블을 치우라고 하고 심지어 담배도 사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젊고 예쁜 직원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특히나 저희 아버지 비서에게 그랬어요. 매일 비서실로 찾아가 사장님한테 사근사근하게 말하지 말라. 쓸데없이 웃지 마라 명령을 하고 복장관리도 했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비서에게 연락을 해 귀찮게 하고 욕설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비서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녹음본들을 모든 비서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비서들과 일부 여직원이 상무인 저희 어머니를 직장 갑질로 고소하려고 했어요. 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 새벽에 출근해 불매운동을 잠재우려고 애쓰고 노조를 학은 직원들과 고소를 하려는 직원들을 찾아가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그러니 한 달 만에 3kg가 빠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는 이불 회사를 폐업하기로 결정했어요. 폐업 후 어머니에게 크게 실망한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기 위해 소송을 했고요. 저는 취재회사 재무팀의 부장이 되었어요. 그럼 원래 있던 재무팀의 부장은 잘렸냐고요? 아니요. 이불 회사가 폐업하고 저희 회사에 비전이 없다고 판단한 많은 직원들이 이직하고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빈자리가 많았어요. 재무팀 부장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직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회사 분위기에 문제가 많았죠. 이불 회사가 망하니 취재회사도 흔들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직원이 대거 이탈한 것도 그렇고 매출은 말할 것도 없고요. 투자자들도 많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회사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바로 세우기에 노력했어요.
그리고 제가 용기를 잃지 않은 이유는 황폐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는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이혼 소송 중에도 매일 출근을 했고 혼자 사장실에 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늘 웃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야지. 내가 흔들리면 회사 자체가 흔들리는 거다. 우리 일어설 수 있어. 회복할 수 있다. 나는 우리 직원들을 믿고 너도 믿고 성준이도 믿어. 이것도 못 이겨내면 사업가라고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우리 잘해보자. 저는 아버지를 믿고 눈앞에 있는 것들을 정말 아수라장이 된 눈앞의 것들을 하나씩 처리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흔드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요. 이불 회사가 폐업한다는 소식이 기사로 퍼지면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정말 자기 회사, 아니 아버님 회사 문 닫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취재 회사는? 거긴 안전한 거야? 대체 어떻게 일을 처리했길래 일이 이렇게 돼? 문제가 너무 커서 해결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 취재 회사는 조금 흔들리긴 하는데 방법이 있을 거야. 뭐? 흔들려? 기사 보니까 취재회사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투자자들도 등 돌렸다던데 회복할 수 있는 문제 맞아? 회복할 수 있어. 아버지랑 성준이랑 같이 이겨낼 수 있어. 구체적인 방법이 뭔데? 말해봐.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없지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길이 있을 거야.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어딨어. 자기 사업하는 사람 맞아?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해. 정신 차려. 지금 너 완전 거지될 수도 있다고.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정말 날 걱정하는 거 맞아? 걱정이고 나발이고 앞으로 잘해. 이 고난 무조건 이겨내야 해. 지금 취재회사까지 망하면 나 가만 안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망하는 거 한순간이야. 지금 겪어봐서 알잖아. 하지만 한동안 취재회사도 많이 흔들렸어요. 저희 부부는 돈 관리를 따로 했는데 남편은 이불 회사가 망한 뒤로 매달 자기에게 수입을 공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달 떨어지는 수입을 보며 한숨을 쉬더니 언제부터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회식이 늦어서 밖에서 잔다. 저를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출장이 없었는데 출장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집에 들어올 때는 보란듯이 거실에서 자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매일 저녁을 함께 했는데 혼자 먹고 들어오거나 제가 먹은 뒤에 먹었어요. 그리고 제 수입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와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고요. 저는 생지옥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울면서 호소를 했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사람 말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말을 해. 제가 그렇게 말하며 울자 남편은 차갑게 웃었어요. 그러면서 집을 나가려고 했죠. 저는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을 잡았어요. 조금 몸싸움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이 저를 밀쳐서 제가 넘어졌고 남편은 10원짜리 욕을 했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미쳤어? 적당히 해. 나도 많이 참고 있으니까. 너 이렇게 쫄딱 망하고 나서부터 우리 집에서 나 다시 개무시당한 건 아냐? 집 비밀번호도 바꿨더라. 내가 돈이라도 달라고 할 줄 아는 건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이야기해. 나 지금 당신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순진한 척 내숭 부리지 마. 우리 집에서 나 무시하는 건 네가 몰랐다고? 맨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몰랐다고? 언제 한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고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 봤어? 장인어른은 맨날 그러잖아. 우리 딸, 우리 아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래. 단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다고. 아, 그래 한 번 있었다. 내가 너랑 결혼할 것 같다고 말했을 때 그때 한 번 우리 아들 장하다 그랬어. 들어보니 남편은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법조계 일을 하지 못한 미운오리 새끼였어요. 특히나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영특했던 누나와 비교를 많이 당했죠. 신위는 어릴 때부터 영재였어요. 그리고 명문학교를 다녔고 서울대를 나왔죠. 사실 시댁 식구들 중에 서울대를 못 나온 건 남편뿐이에요.
남편은 그때 재수하겠다고, 재수해서 서울대 가겠다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넌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좌절하고 군대에 갔는데 입대할 때 아무도 같이 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휴가 나와도 갈 데가 없어서 휴가를 쓰지 않고 모아 일찍 제대했어요. 집에 가니 시부모님에게 어쩐 일이냐는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가족여행도 남편만 쏙 빼먹고 간 적도 있고요. 어디 가서 시부모님은 간혹 외동딸만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지독한 차별 대우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래요,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하는 말은 저랑 결혼한 이유가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제가 사장의 딸이니까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지금 나랑 결혼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좀비처럼 대학 다니다가 주변에서 네가 사장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할렐루야를 외쳤어. 내가 내 동아줄이었다고. 그런데 썩은 동아줄이었네? 완전히 똥 밟은 거지. 네가 사람이니?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도 사람이야? 어쩜 사람이 이렇게 못됐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너 때문에 다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뭔 말을 못해. 이혼해. 내가 봤을 때 니네 가족 이제 손가락 빨면서 지내야 돼. 회생 가능성 없어. 이혼? 지금 말 다 했어? 자기야, 왜 그래?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그럼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오전 8시마다 이메일 보낸 거며 우리 가족한테 잘한 거며 자기가 나한테 한 말들, 행동들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사람이 절박해지면 뭐든 해. 그러게 되어 있어. 뭐 그래도 내가 내 사정 고려해서 이혼 소송은 안 할게. 합의서 보낼 테니까 작성해서 보내. 그게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나눈 마지막 대화예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녀가 되었어요. 이혼을 한 뒤에 저는 병적으로 일에 매진했어요. 반드시 고난을 회복하겠다고 왠지 모를 복수심이 불타기도 했고요. 남동생도 새로운 임플란트 연구에 집중했어요. 저는 사비를 충당해서 연구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투자자를 구하고 해외 수출을 고려했어요. 그래서 자주 해외로 출장을 갔죠. 저는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움직였어요. 잠도 줄이고 코피가 나는 건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나서 남동생은 임플란트 연구를 성공시켰고 저는 열심히 영업을 했어요.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순조롭게 해외 수출에 성공했죠. 해외 수출이 되기 시작하니 국내에서도 저희 회사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그렇게 저희 회사는 회복했어요. 이불 회사 폐업 후 1년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했죠. 아버지와 저 남동생은 그 성과에 무척 만족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너무 고단한 생활을 했을 때 그런 소식이 들렸거든요. 네 전남편, 그러니까 선배 말이야. 재혼할 수도 있다더라? 요새 국회의원 딸이랑 만나고 있대. 사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둘이 다니는 거 본 사람이 여럿이야. 어쩜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지. 너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렇지?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회의원 딸과 선을 받고 만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의 말처럼 전 남편이 간사해 보였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슬펐고요. 솔직히 무너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떳떳하게 일어나 누구보다도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저희 가족이 이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저는 파티에 남편을 초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5성급 호텔에서 성대한 파티가 진행되었어요. 저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파티 준비를 했죠. 회사 임원부터 직원들까지 모두 초청했어요.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우리 회사에 남아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며 대접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렇게 파티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남편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에도 남편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단상에 올라
매출 1,000억 원 달성을 축하하는 파티라며 파티의 주최 목적을 알리고 저를 회사의 상무로 남동생을 연구소장으로 승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후계자로 임명한다는 저도 알지 못한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임원들과 직원들 모두 후계자 발표를 인정했죠. 그리고 저는 파티를 즐겼어요. 고급스러운 음식과 샴페인을 즐겼죠.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전 남편이었어요. 자기야, 오랜만이지? 자기야? 그런 호칭은 이제 아니지 않나? 적어도 상대를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상대? 자기, 아니, 너 지금 만난 사람 있다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들었어? 아직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설마, 원래 사람들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대가 남은 아니잖아. 남보다 더 못한 사이지. 그렇게 선을 그을 필요는 없잖아. 아무튼 축하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업이라는 게 정말 알 수가 없네. 그런데 나를 왜 초대한 거야? 내가 성공한 걸 누구보다도 네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생각해? 나랑 헤어질 때 네가 그랬지? 나,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절대 못 일어날 거라고. 그런데 우리 멋지게 당당하게 일어났어. 그러니 네 생각이, 네 판단이 틀렸다는 걸 네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좋지 않겠어? 날 이제껏 계속 생각했다는 거네.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다시 합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결혼 반지를 건넸어요. 그런데 남편이 오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지 케이스를 열어서 저에게 끼워주려고 했어요. 저는 팔짱을 꼈어요. 이런 자리에서 꼭 돌려주고 싶었어. 이혼할 당시에는 내가 솔직히 미련이 남아서 돌려줄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내가 네 표정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해. 지금 네 표정이 어떤 줄 알아? 사자 앞에 서 있는 토끼 같아. 그런데 나는 널 잡아먹지 않을 거야. 내가 잡아먹을 건 천지에 널렸거든. 너같이 아무런 영양가 없는 건 이젠 입에도 안 될 거야. 물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위로가 아닌 비난을 해줘서 지금은 고마워. 그때는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이라는 뜻이구나 싶어서 우울하고 슬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처럼 일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 그렇다고 네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남편이란 인간이 그래선 안 되지. 그 상처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 널 보면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그래서 널 초대한 거야. 아, 아까 다시 합치면 안 되냐고 그랬지. 왜? 국회의원 딸이랑 선보는데도 너희 집에서 너를 아직도 무시하니? 왜? 또 너 빼고 가족여행이라도 갔다 왔어? 넌 남의 상처를 그렇게 말해도 돼? 왜 이렇게 사람이 악독해졌어?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이를 갈게끔 만들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라도 내가 못 받은 위자료 줘. 나 그거 받을 자격 있잖아. 내가 너희 가족한테 얼마나 투자하고 잘했는데. 아버님이 그랬지? 내가 가족이 되어서 이런 행복이 있는 줄 알았다고. 그 이야기 그냥 한 말 아니야. 내가 그만큼 너희 가족한테 헌신했다고. 그러니 재혼할 거 아니면 위자료라도 줘. 이제 와서? 네가 분명 이혼할 때 말했지. 주워 먹을 것도 없으니까 합의혼하자고. 그런데 이제 와서 주워 먹을 게 생기니까 위자료를 달라고? 아주 밑바닥까지 가는구나. 미안하지만 너 먹으라고 떨어뜨릴 건 없어. 네 간사한 입에 들어갈 내 몫은 없다고. 그리고 지금 네가 그렇게 말하면 지금 만나는 국회의원 딸이 뭐가 되니? 아, 그것 때문에 그래?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니야. 그냥 알아가는 단계인 거지. 자기가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헤어질 거야. 그런 사이니까. 에이, 지금 질투해서 괜히 그런 말 하는구나? 질투라고? 너는 정말 살기가 편하겠다. 어떻게 너 좋을 대로만 생각하니? 그러니 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가 집에서 자신감도 없고 쩔쩔매며 사는 건 네 가족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 때문이라고. 너를 갉아먹은 건 너라고. 내가 만약에 너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는 내가 잘하는 거라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거나 완벽하게 가족에게서 분리돼서 살았을 거야. 그런데 넌 이조저조 아니잖아. 잘하는 걸 갈고 닦지도 않았고 가족을 버리지도 않았잖아.
왜 안 버렸을까? 그토록 너의 발목을 잡았던 법조계라는 타이틀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겠어? 너는 평생 그렇게 살 거야. 평생 찌질이처럼 살 거라고. 뭐 저리 같은 놈. 네가 평생 애써봐라. 내 발끝이라도 닿겠니? 그렇게 말해서 후회 안 하겠어? 너 같은 걸 사랑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너 사장 딸이라는 거 빼면 별거 없어.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해줬는데 지금도 다시 기회를 준다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사라. 그래, 이제껏 10년 동안 날 사랑하는 척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 말은 해줄 수 있겠다. 잠시였지만 그때 행복했으니까. 그런데 다 거짓말이잖아. 그런데 내가 왜 너한테 감사해야지? 미워해야지? 징글징글해야지? 공감도 지능이라는데 정말 너 지능이 낮은가 보다? 그럼 이제 나는 다른 자리로 가볼게. 너는 이날 이후로 먹어보지도 못할 음식들이니까 마음껏 즐겨. 뭐 챙겨가도 되고. 종업원 불러서 좀 챙겨달라고 하고. 내가 말해줄까? 제가 그렇게 나오자 남편 얼굴이 붉어지더니 남편은 일어나 연회장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속이 다 시원했어요. 이제껏 묵은 감정이 다 배설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국회의원 딸과 헤어졌으니 자기야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죠. 다시 그 행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며 설득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도 연락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면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요. 지금은 우리 회사에 일할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마음이 약한 아버지는 제 생각이 어떠냐고 물었죠. 지훈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한테 연락이 오네. 정말 죄송하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너는 무슨 생각이니? 지훈이에 대한 마음은 어떤데? 아빠가 뭐 도와줄 거라도 있어?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아빠가 무조건 도와주마. 그럼 자리라도 주시려고요? 무슨 자리 주려고요? 그래도 남자니까 임원은 줘야 하지 않겠니? 가당치도 않아요. 임원 자리에 그 인간을 앉힌다는 거 말이에요. 제 생각은 똑같아요. 이혼하길 잘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그 인간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배경을 사랑한 거예요. 제가 그걸 얼마나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도 시인했어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가 사장 딸이라는 소문을 듣고 저에게 접근해 거슬려서 저와 결혼한 거라고요. 그러니 제가 망하고 저를 버렸죠. 그리고 제가 다시 회복하니 다시 만나자는 거고요. 아니, 나는 네가 그런 취급을 당한 줄은 몰랐다. 파티에 초대해서 재결합할 생각이 있는 줄 알았어. 그럼 너는 진심이었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버지는 저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전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다며 저에게 전화를 해 화를 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근무 태만으로 회사에서 잘렸다고. 이게 말이 돼? 네 짓이지? 그래도 사람 밥줄은 건들지 말아야지. 저는 처음 듣는 소리에 일단 전화를 끊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의 행동이었죠. 아버지는 전 남편이 제게 어떻게 했는지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의 뒷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근무에 태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리고 사내 평가도 좋지 않았어요. 저와 결혼을 했을 때는 중소기업 사장의 사위여서 국회의원 딸을 만나고 있을 땐 국회의원의 사위가 될 사람이어서 간사하고 자만했던 모양이에요. 회사 직원들이 모두 저 남편에 대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잘릴 사람이었는데 죽음 앞당겨졌을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고 후계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열심히 한 만큼 회사는 점점 더 성장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애정하던 이불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기자를 만나 사과의 메시지를 고객들에게 전했죠.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사람도 잃고 회사도 잘린 전 남편은 매일 술집에 혼자 있다고 해요. 그럴 시간이 없을 텐데, 정신 차려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쌤통이다 싶기도 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간사하고 마음이 음흉한 여우였던 남편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과유불급,
욕심이 많으면 탈이 나기 때문에 적당한 욕심, 적당한 열정. 다들 알고 계시죠? 저도 잊지 않고 정도를 지키며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어요.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